먼저 우리 김준영 선생님께 많은 질문을 던지겠는데요. 미국의 패권이 이미 끝났다. 아까 우리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눴는데요.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뭐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이제 뭐 끝나버린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제 뭐 지는 해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패거리를 모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통해서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들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미경중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잘 쓰이기 힘들 정도로 사실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돌격대 역할을 현 정부가 좀 하고 있다, 이런 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가치 동맹을 얘기하거나 포괄적 동맹을 미국과 얘기하면서 간다면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야 되는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피곤한 것이 또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슬기롭고 현명한 방식은 그건 뭐냐?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은 뭐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뭐 미국이 끝났다, 그건 좀 과도한 표현 같아요. 근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던 시대는 끝났다고요. 상대적으로 여전히 제일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부자가 망해도 3년이 가니까. 일본도 사실은 많은 경제적 동력이 끊어졌지만 그래도 그동안 벌어놓은 것들, 세계 최고의 채권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죠. 미국도 저는 상당히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미국이 거의 무소불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생각보다 훨씬 더 우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시절보다 더 우경화되어 있는 것 같고, 뒤에 누군가 있다는 건 확실하고, 그 뒤에 또 원래 있었던 사람은 결국 이 시대를 위기로 보고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잡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가장 단순한 전략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1960, 7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통용되지만 지금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아니고 미국이 옛날에 미국이 아니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수 쪽에서는 진보 보고 중국 포비아, 공포증이 너무 심하다. 제가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들은 미국 공포증이 너무 심하다. 미국과 분리불안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 대한 분리불안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보가 잘못 쓴 단어가 하나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균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잘못 끄집어낸 측면도 있고요. 이거는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프레임하면 우리를 족쇄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실상으로, 그리고 지금의 동맹관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을 취할 수 있다는 자체는 말도 안 되고요. 그렇게 추구한 진보 정부는 새 진보 정부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어도 뭐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공과가 많지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정확하게 정의한 측면이 있어요. 그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간은 미국에 잡고 한중관계를 취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우리에게 모욕적이죠. 저는 향후에는 결국 유럽 국가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 중요하지만 전략적 자율성을 지킨다. 이게 저는 자주라든지, 분명히 저도 속으로는 자주란 말이 더 좋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때는 뭔가 다가갈 수 있는 용어, 그리고 객관적이고 우리한테 미래지향적인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거는 저는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국익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 정부가 중추국가라고 하잖아요. 이 중추국가의 영어가 pivotal state입니다. pivot. 제가 참 농구를 좀 하거든요. 농구 플레이에 제일 중요한 게 피벗 플레이입니다. 피벗을 잘못하면 트래블링이라서 바로 공을 넘겨줘야 되는데, 피벗이 뭐냐면 한 발을 고정하고 한 발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발이 고정된 게 없습니다. 이 정부는 맨날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을 하는 정부입니다. 말과는 전혀 다르게 중추국가가 되려면 우리의 의지나 자율성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두 발 다 인도 태평양으로 해양 세력에 담궈버렸다.
담궜다는 말이 좀 그런가요? 스스로 담궈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도나 사우디를 벤치마크하라. 자존심 상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인도가 사우디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쿼드에 미국에 응하기도 하지만 대러 경제제에 참여하지 않고 중국과 손잡고 있습니다. 사우디는요, 미국의 우방국이지만 천년 원안에 이란하고도 손잡고요, 종교적 원안에 이스라엘하고도 손잡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두 국가를 단기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박수 쳐도 됩니다. 박수. 야,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제가 심어놓은 분 아니시냐 그랬는데 좀 제대로 역할을 계속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원도 스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스님이 말씀하실 때 잠깐 나왔던 얘기긴 한데, 하지만 이 얘기가 있었죠. 최근에 중국을 향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대만에 대해서 썼더니 중국이 아주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 뭐 이런 아주 모멸적인 발언이 나올 정도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나 대만 문제는 어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도 이제 양보할 수 없는 하나의 중국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고 일국 양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이런 관성으로 볼 때 한국만 이제 예를 들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윤 정부는 어찌 보면 좀 굉장히 노골적으로 반중적 행동을 아무 실익도 없고 퇴로도 없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대립을 자초하고 있는 윤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향후 전망, 이거 해결책이 있느냐에 대한 굉장히 좀 걱정들이 커져가고 있는데, 아까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를 나눈 김에 한번 좀 그 말씀을 좀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외교적인 전략은 특히 어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국가들이 취하는 그 방식들을 보면은 그 중에 좀 더 힘센 놈 쪽에 편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이에서 밸런싱, 균형을 잡아나가는 그런 역할, 혹은 사실 동남아시아나 지금 우리 그 김정 교수가 얘기한 뭐 인도, 브라질, 뭐 이런 브릭스 중견 국가들이 취하는 부분들은 해칭인 거예요. 해칭. 마치 금융에서 우리가 한쪽에 몰빵하지 않고 그 소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는 그런 해칭 전략일 텐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게 이제 편승 전략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사실은 친미 일변도의 그런 외교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건데, 특히 어디서 이런 그 자신감이 나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는 국내의 반중 정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턴가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제 언제부턴가 제가 광화문에 이렇게 나가 보면은요, 몇 년 전부터 이 태극기 부대가 뭐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국기까지 이제 나왔었는데, 아마 뭐 우리 기독교 쪽에 이제 극우 기독교 세력이 아마 그 예수님의 국적이 과거 이스라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상당히 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성조기가 등장하더니 어느 날 제가 멀리서 보니까 오송홍기, 중국의 오송홍기가 휘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오송홍기 아래에 차이나 아웃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저희 중국의 악마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 미국의
이 반중 블록화에 올라타서 그리고 이제 중국이 보이는 이 권위주의적 행태, 대외적인 어떤 공격적인 그 외교적 행태들을 적극 활용해서 더욱이 2016년, 17년도에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이 보였던 이 옹졸한 그 태도들을 적극 활용해서 지금 한 80% 정도, 특히 젊은 층들 10대, 20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85%에 육박하는 그 반중 정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서지 않습니까? 정서? 논리가 아니라 이 정서에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그 폭발력은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정하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그 대선 과정에서도 이러한 반중 정서에 올라타서 톡톡히 재미를 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활용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던지는 뭐 힘에 의한 이 변경을 그 용인할 수 없다라든지 하는 이 미국이 중국에게 던지는 워딩을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중국의 불만은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중 수교의 기본 원칙이 하나의 중국을 받아들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대만과 단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만 해협의 문제는 우리가 수교한 이후에는 중국 내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어느 날 제주도가 뭐 독립의 경향들을 보인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 타국이 한반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그런 상황과 이제 동일한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도 사실은 우리가 대만 해협에 대한 어떤 입장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때의 워딩은 미국이 사용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인할 수 없다가 아니라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중국이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나름 용인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대한반도의 제일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중국이 조금 불편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것이 바로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만일 제가 담당자였다고 한다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 되고, 두 번째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는 방식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워딩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없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좀 암울하긴 합니다. 남기정 선생님으로 넘어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급기야 자기 신의 이제 국가 전략으로 작년 연말이었나요? 최근 안보 새 문건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이제 스스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이 선제 타격 가능한 그 토마호크 미사일, 사실은 헌법을 이제 약간 어기는 행동들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작금의 상황을 이제 이 1905년 체제를 아까 말씀하셔서 상당히 좀 신선하게 와닿는데, 그러니까 당시 1905년이라고 하면은 그냥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우리가 뭐 널리 알려져 있는 카스라 테프트 밀장 뭐 그러는데, 아무튼 한 몸이 되고, 이 한국, 그러니까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바뀐 체제란 말이죠. 1905년 체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더 이상 이제 한반도에는 건들지 마라. 야, 이제 큰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거 아주 대형 사고를 잠깐 저질렀는데, 휴지만 잠깐 갖다 주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유, 예. 이
그 중에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이게 국정원의 음모가 좀 있을 것 같은 뭔가 방해 요소가 등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1905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선생님의 이 주장 내용이 그러니까 이 한반도와 대만까지 일본의 안보와 묶여 있다라는 사고,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태도가 거의 그 일본의 밑으로, 그러니까 한미일이 동맹이라는 게 평등한 게 아니고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우리는 일본 밑으로 들어가는 외교 형태를 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의도와 윤 정부의 의도, 그리고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이게 발제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신냉전 시기, 냉전 시기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위계적인 분업 구조, 안보 분업 구조로 나아가는 게 뭐 지금 필시적인 그런 기결로 보인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런데 이제 조건은 당시하고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체적인 조건, 객관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뭐 역사는 반복되는데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뭐 이렇게 반복된다는 게 뭐 막세의 말이기도 하지만 비극으로 반복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극으로 이거를 받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약간 주체적인 우리의 그 힘이라고 하는 거에도 좀 눈을 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조건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과연 지금 미국이나 일본의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G7에서도 E7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E7의 이 종합적인 국력이라고 약간 GDP로만 계산을 해도 이 나라들이 아마 2030년도에 되면 G7을 능가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E7이 어디 E7이요. 우선 브릭스가 있지 않습니까? 브릭스 5개나. 네네, 브릭스가 있고 인도, 중국,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가 브릭스인데 여기서 남아프리카를 빼고 거기 인도네시아, 터키, 멕시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마 E7이라고 요즘에 일컬어지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의 그 종합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게 2030년도에 가면 G7을 능가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제 E7 플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면 더 그 양은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이 객관적인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식민지 상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 3.1절 때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대세를 뭐 잘못 봐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정말 본인이 세계 대세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식민지 시대에 그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던 것을 그동안의 냉전 시기에 묻어왔었죠. 근데 그게 이제 탈냉전 이후에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그 문제 제기가 있어 와서 이 유럽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원래 독일은 식민지가 없는 나라, 그러니까 그 히틀러의 독일은 식민지가 없는 나라였거든요.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 때 패망국이었기 때문에 식민지를 다 내줬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책임져야 되는 거는 히틀러의 이 전쟁 책임이라고 하는 거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독일이 식민지로 삼았던 국가들로부터도 이제 식민지 지배 책임이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나미비아 같은 나라들인데요. 그리고 뭐 케냐, 인도네시아에서의 이 네덜란드에 대한 책임 추궁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글로벌하게 이 식민지 지배 책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보상 또는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하나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식민지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미국이나 일본이 뭐 좀 의도한다더라도 그렇게 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관적으로도 우리가 특히 이제 오히려 일본이 이 경제 안보라고 하는 거를 선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시도했던 게 2019년도에 수출기지 조치였는데, 수출기지 조치 이후에
이미 그동안까지 성장해 있던 우리의 그 어떤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가시화가 돼서 뭐 거기서 많이 그 고통스러웠던 그 피해를 받았던 사람도 있지만 크게 봐가지고는 종합적으로 봐가지고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고 거기에서 오히려 우리의 그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일본과 거의 대등하고 수평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주관적인 능력도 있고 제가 가장 주목하고 싶은 거는 한국의 시민사회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인데요. 이러한 여기에 계신 이런 분들, 그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세계가 주목해야 할 그러한 그 어떤 힘의 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도 이 냉전 바로 직전 가가지고 이 핵전쟁이 일어나기 몇 주 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70, 80년대 있었을 때 그걸 저지하고 핵 구축 협상으로 소련과 미국을 갖다 끌어들였던 것은 유럽에서의 이 시민들의 힘이었거든요. 그 국제정치상에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고 하는 것을 국가의 파워가 대단한 그러한 힘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주목하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걸로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지금 원 교수도 얘기했지만은 좀 암울하죠. 이대로 가게 되면 아마도 어쩌면은 여러분 혹시 BC급 전범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청년들이 일본에 의해 가지고 징병당해서 병사로 가가지고 이 전범이 돼가지고 BC급 전범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는 세계 정치에서 이른바 신냉전이라고 하는 걸로 쭉 가게 되고 한반도발 신냉전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전후에서 어쩌면 갑작스럽게 발발할지도 모를 전쟁에서 우리는 하위 행위자로 들어가서 우리의 병사들은 어딘가 가가지고 BC급 전범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힘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지금 눈을 떠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깨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런 뜻에서 예, 좋습니다. 예. 한 말씀씩 할 때마다 박수 치는 전통은 뭐 계속 잘 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송원영 선생님께도 한 무슨 질문 던지고 다시 또 토론 들어가겠는데요. 아까 발다이 토론 클럽에서의 그 푸틴의 마지막 이야기 굉장히 우리 가슴 깊게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미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청 문건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사실 그 폴란드를 경유하는 무기 지원 방식 같은 게 이미 현실로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에서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 상태에 직접 지금 대한민국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러시아와 이제 적대 국가로 가고 있다라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살상무기 지원은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니냐. 경고의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상황에 좀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 어쩌면 이제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과연 있느냐, 대안이 있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러시아가 어떤 고민 상태에 있는가를 제가 이제 판단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몇 경로로 들어오는 그 메시지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을 땐 이렇게 정리가 좀 됩니다. 한국이 완전히 우리와 척을 쥐고 우리와 일대 한판 싸움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조인트를 까고 있고 뺨따기를 돌리고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국면에 자신이 얻고자 하는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플레이로 상대로 놓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종적인 판단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움직임은 벡터 자체가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제를 구조화시키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분명하지만 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러시아가 먼저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대국으로 선언하면 한국의 그와 같은 행위의 정당성을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체제의 강화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아태 지역에 얼마나 불안정을 가속화시키는지 이 부분을 우려한 원치 않는 신냉정적 구도로 만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 수준을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에서 끊임없이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 레드라인을 완전히 넘었다라고 하는 범위로 이탈해버리면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제재의 방식과 통제의 방식을 동원할 겁니다. 문제는 한국에 있는 이 네오콘 세력들이 러시아가 동원할 수 있는 제재의 강도와 범위에 대해서 매우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재를 러시아가 한다고? 제재란 강대국이 약소국이 하는 것이지 약소국이 강대국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강대국이고 러시아는 강대국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난 글로벌라이제이션 시기에 아주 빠른 속도로 급속한 경제 신장을 해왔던 대한민국이 G10에 들어간 지위에 취해버린 일군의 네오콘 세력들이 지난 체제전환 이후 30년의 기간 동안 국제적인 지위가 추락했고 국제무대에서 정당한 자신의 발언을 할 수 없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속에서 거의 당나라 군대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이해했던 일군의 논자들이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제재의 경쟁이 들었으면 오히려 러시아가 아쉬워할 거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러시아는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제재가 있고 수단은 매우 위험하고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매우 공포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국의 지도자들이 엘리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일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무비자 협정은 취소가 될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한국의 기업인들은 비자를 받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써야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항공편은 없지만 부자연스럽지만 타슈켄트를 통해서 또 다른 국경을 통해서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그리고 그것을 러시아는 원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 가동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수단들이 있다. 만약 진짜 우리와 척을 지고 대결의 순간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할 조치는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러 무비자 협정 전부 중지시켜버리고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가동시킬 겁니다. 최근에 제재의 압박이 강해지자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 24일 날 지난 한 50여 개에 불과했던 제재의 품목들을 700개로 확대시키는 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러시아와의 교역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고민해야 될 부분은 결코 제재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재의 구멍이 너무 많아요. 소련이라고 하는 과거의 영토에 접경하고 있는 그 많은 국가들이 전부 구멍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구멍은 무궁무진해요. 이 무궁무진한 구멍을 통해서 지금 끊임없이 한국의 중견기업체와 중소기업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짜증나는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보고 조인트를 까고 뺨따기를 치면서 제재를 강화시키라고 해서 아마 700개로 늘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다고 제재를
성공하겠는가? 저는 그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제재는 분명히 있다. 그 이야기와 관련돼서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모종의 대한국 제재와 관련된 협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현재 진출한 기업들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 협의해서 만일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공동의 연대를 펼쳐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코 러시아를 제재의 국면에서 우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한국 엘리트들의 현 윤석열 정부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생각은 옳지 않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제재는 대북 무기 지원이 한국을 가장 놀래킬 수 있는 약한 고리라고 이미 잘 판단하고 있죠. 여기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아까 우리 원동호 선생님 말씀과도 좀 맥을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도 지난번에 그 사드 때와 같이 바로 한한령을 내려버리고 이렇게 딱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반중 정서에 대한 우려 속에서 조금 이렇게 어찌 보면은 윤석열 정부를 좀 더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심하게 들어가고 있지 않으나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이 발전돼 나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두 분 선생님이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얘기 나온 김에 중러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럼 우리 원동 선생님하고 성모님 두 분 다 좀 말씀해 주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인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같은 사회주의 국가 하면서도 국경에서 총싸움 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고, 서로 수정주의니 교조주의니 막 이념 가치 논쟁 벌이고,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무슨 형제 국가처럼 느껴지지만 우리하고 일본만큼이나 그보다 더 심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훈훈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러면 중러의 관계가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까? 아까 좀 방금 얘기한 한 번도 한국에 대한 개념에서 손을 잡을 정도로 간다면 이건 굉장히 좀 걱정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쉽게 이제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으면 중국과 러시아도 북과 군사동맹을 맺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은 아직까지 우리가 좀 상상하기 힘든 일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러의 관계, 향후의 전망, 지금의 형태 이런 것들을 짧게 두 분이 한번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원 선생님부터 하실래요? 예, 뭐 아시다시피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10월 1일 건립이 되기까지 이 사회주의 소련의 지지와 도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그 국공내전이 벌어지고 있던 그 상황에서도 사실 소련은 그 순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국민당과의 매우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오히려 북쪽의 공산당이 집권하는 국가와 남쪽은 국민당이 장악하고 있는 두 개의 북중국과 남중국을 염두에 두면서 상대해 왔다라는 거죠, 중국을. 거기에서의 어떤 이 원한일 수도 있고 이 섭섭함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50년대 중반부터 해서 이념 논쟁이 시작이 되고 60년대 이제 들어와서는 실제 국경 지역에서 군사적인 충돌로까지 이어지면서 이 냉전 시기에 우리는 보통 그 한미일은 하나의 그 동맹 관계들을 물론 양자 동맹의 중첩이지만 근데 실제로 북중러 동맹은 삼각 동맹은 완성된 적이 없거든요. 물론 그것은 북한과 중국, 북한과 소련 이 측면도 있지만 중러 간에 좁힐 수 없는 그런 이해관계의 상충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 러시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특히 옐친 시기에 이 장전민과의 이 협력 과정에서 국경 문제, 국경 획정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미국의 대중 그 봉쇄와 압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상당한 부분 중국과 러시아가 접근하는, 러시아 역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어떤 압력에 따라서 동쪽으로 그 발전의 그 벡터를 옮겨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뭐 흔히 중로 밀월 관계,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준동맹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는 그렇게 편한 존재만은 아닙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러시아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의 방식이 결코 아니거든요.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권 국가에 대한 어떤 침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국이 제일 외교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내정 불간섭, 평화공존 5원칙에 위배되어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우크라이나하고의 어떤 중국의 교섭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중로 간에 아직은 뭔가 그 제대로 밀착되지 않는 부분들을 지금의 어떤 미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삼각 동맹으로의 어떤 진화 과정들이 이러한 중로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 교수님 보태주시죠. 뭐 많은 부분 원동욱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러시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뭘 말해줘? 중국과 이런 방식으로 이토록 전면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러시아 나름대로의 실리를 찾고 균등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진행하려고 했죠. 최소한 체제전환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찾아온 러시아의 시련 속에서 정반대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였죠.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이 성장 가도를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대로 러시아는 참혹하게 소련방 해체 이후 그 파국적인 상황, 극도의 혼란과 국제적인 지위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는 좀 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 협력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판을 깨버리고 러시아가 중국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몬 국가가 누구인가를 잘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미국의 국익적 관점에서 또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는 그들의 관점에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간극을 계속 벌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의도와 다르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의도와 다르게 두 국가의 관계를 밀착시키는 상황으로 지금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푸틴의 판단은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과거의 역사적, 구조적,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대중국 경계론을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 내부의 엘리트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한다. 나도 굉장히 우려스럽다. 나도 경계한다. 그러나 지금은 판단을 해야 할 때다. 누가 우리의 친구인가? 누가 러시아와 함께 할 수 있는 국가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쉽게 제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불가피한 생존의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 과거에 해왔던 신동방 정책의 속도보다 심도보다 더욱더 가열차게 가속도로 더욱더 깊이 진행시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첫 번째 협력의 파트너인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협력이 어떤 방식으로 변해왔는가? 2014년 크림반도의 병합 이후 러시아 연방 전체와 러시아 극동 지역에
아주 중요한 생산 설비 기계류의 수입처가 EU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연방이 대략 42%, 극동 지역이 48%. 그 말은 서방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가 추구하는 러시아의 현대화 전략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한국과 일본이 빠지고 EU가 빠지고 중국이 집어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써야만 했는데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원치 않았지만 러시아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거기에 한마디 보태면은요. 이래야지 좀 재밌어지죠? 예. 아마 그 최근에 그 한겨레 신문에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항만에 대해서 중국이 그 사용권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블라디보스톡 항은 러시아에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항만인데 그 항만을 중국이 사실 과거 같으면 내줄 리가 없거든요. 예, 러시아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러시아의 어떤 대중국 접근이 오히려 본격화되고 있는 하나의 증거로 보여집니다. 뭐 이쯤에서 중로 이야기를 하시는 이 미국과 일본 얘기하실 두 분이 이제 야 시간 다 돼가는데 그만해라 하시니까 제가 이제 미국 얘기로 이제 잠깐 돌리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잠깐 하고 가야 되겠죠. 우리 뭐 사실 갈 때 뭐 핵 공유에 버금가는 뭐 확장 억제 받아온다고 아주 여러 가지 큰 소리를 많이 치고 갔는데 도리어 핵 확산 금지 조약 준수를 약속하고 왔죠. 그래서 다들 한국의 핵 무장론의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도리어 그것이 성과다라고 하는 조롱 섞인 평가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아까 보니까 북중로 얘기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자꾸 하나로 몰아버리는 역할을 도리어 이제 미국이 강력한 한미일 동맹 체제, 뭐 안보 협력 체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인태 전략의 강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이걸 통해서 도리어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김윤 선생님께서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의 그 경제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 양쪽으로 봤을 때의 그 성과와 한계, 뭐 성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제 그 푸놈펜 성명에서도 나왔었는데 사실 문정부 시절에 그 중국의 1대1로와 문정부의 그 신남방 정책을 연계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의지를 만들어내신 분도 김준영 선생님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아닌가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문정부 신남방 정책까지 그러니까 한미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그래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 한국의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묶어가지고 함께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다 하겠습니다. 그 하기 전에 두 분이 논쟁하셨던 부분에 미국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이 그렇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서로 필요한 건데 제가 사실은 커트 캠블한테 2년 전 가을에 제가 조금 도발적으로 질문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의 착각은 이란이나 북한도 제재로 무너뜨리지 못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제재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들 국가는 견디는데 일가견이 있는 국가들이다. 제재를 수십 년 동안 받아왔는데다가 특히 저는요. 미국의 전략적 실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강국인 러시아와 제조업 강국인 중국은 붙여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키신저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고 보면 우리가 잘 견디는 북한한테 금강산과 개성 제재했다가 우리가 더 아팠죠. 에너지 제재했다가 유럽이 아픕니다. 중국 제재하면 한국이 아프고 인도가 아프고 동남아가 다 아프겠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훨씬 더 많이 중독되어 있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이들 국가를 제재하는 그것도 전부 연결시켰죠. 북중러 이란을 연결시켜 놓으면 저는 이들 국가는 미국을 이겨내지는 못하지만 절대로 미국한테 지지 않는 참호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우리 원동욱 박사님하고 또 성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국의 네오콘들이 무슨 자신감이냐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게 자신감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약속은 컴플렉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미국한테도 당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청 사건 났을 때도 그런 예를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왜 폭력적인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가지고, 또 배우자니까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의심해가지고, 이 위치 추적기를 하고 도청을 만약 달아나는데, 그거를 발견하는 배우자는 기분이 나빠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건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기를 사랑해서 한 거라고 미리 얘기하잖아요. 이건 보통 폭력적인 배우자가 먼저 얘기하면서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가스라이팅이란 말을 써서 국립외교위원장으로 있을 때 매주 화요일날 엄마 부대가 이 국립외교원 대문에 와가지고 민족의 반역자 김준형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각종 종편이 저를 못살게 굴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내부, 지금은 얘기할 수 있지만요,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도 그 용어 때문에 저를 경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한미동맹을 흔드는, 안 그래도 한미동맹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빌미를 줬느냐는 게 내부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 가스라이팅 말을 너무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를 보면 저는 한미동맹 전체가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일부 보수학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스라이팅 한다는 게 얼마나 심리학적으로도 잘못된 말이고 실질적으로도 잘못된 말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서 제가 이 예시했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우리 한국의 지금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앵커 출신의 국회의원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거 끌어내려라고 백악관 앞에 가서 시위했고, 나경원 의원이 우리 갈 때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반대하면서 미국에 편지 보냈고, FTA 할 때 한국의 협상단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죽을 힘을 해서 싸웠다는 위키릭스의 얘가 제가 그런 것들을 신뢰로 들었는데, 다음 얘가 이건 것 같습니다. 이 도청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가 도청을 받으면서도 그걸 좋게 해석하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정부는 강한 게 아니고, 폭력을 많이 받으면요, 폭력을 받는 배우자가 그 폭력하는 힘을 자기 힘으로 인식한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 맞으면서 때리는 입장에서 힘을 갖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마 그 상태가 아닌가. 저는 지금은 사퇴할 게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남방 신북방 한 1분만 말씀드리면요. 신남방 신북방 제가 만든 용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는 사실 저한테 이름만 찍고 실제로 전략 보고서에 그 용어까지 넣었지만, 실제로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흘러갔던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장 성공했던 것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신남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와 입장이 비슷하잖아요. 미국의 인텔 전략하고 중국의 1대1로 사이에서 중첩적으로 가입하면서 교량 역할을 한다. 이것이 가장 큰 동기부여였는데 이제는 그게 폐기가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한 편을 정한, 아까 그랬죠, 편성 전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정부와 이전 정부의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작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지난 30년 동안 제가 글로나 방송에서 꾸준히 얘기했는데, 지금처럼 전작권을 윤 대통령이 안 갖고 있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다행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 박수 안 칩니까? 예, 이제 약속된 시간이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균 선생님한테 또 한번 종합적인 마지막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강제징용 해법 문제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6일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풀겠다라고 한 거죠. 한마디로 이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리고 한국의 대법 판결을 부정하는, 그야말로 이제
심각한 이제 상권 분립을 저해하는 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발빠르게 서울대에서부터 시국선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조직하신 분이 남기정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저는 늘 지금도 정말 발빠르게 적합하게 하셨다. 참 존경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선구자 역할을 하신 거죠. 이 평소에 이제 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일본이 이 전혀 아직 그 진심 어린 사과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법을 생각하지 않고 또 독일처럼 무슨 이 전범들을 척결한 것도 아니고 야스쿠니 모셔놓고 매일 이제 절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지금 강제징용 문제를 이렇게 푼다면 정말 자꾸 떠오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위안부 문제 풀고 나서 바로 사드 배치하고 지소미아로 달려갔듯이 이 강제징용 문제가 바로 악사로 가고 그 또 MD로 가고 하는 그야말로 한미일 동맹을 만드는 이 가장 그 길 아니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지금 강제징용 문제, 향후의 해법, 전망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취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 이런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강제징용 또는 징용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강제동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말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그리고 부당성이라고 하는 거에 기초해 있는 거고요. 일본 정부가 이 용어를 이제 회피를 하면서 쓰는 용어가 이 구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징용이라고 하는 말이 약간 그 중간적인 형태여서 불법인지 뭐 합법인지는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부당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 용어거든요. 근데 이 식민지배 불법성이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주장을 한다면은 강제동원 문제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맞고요. 근데 지금 정말 3월 6일 날 이후로 이 정부가 하는 행동은 정말 거침이 없죠. 정말 상상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이 정부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늘 경고해 왔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고는 조금 생각을 못했고 일본의 많은 이 관련된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제 좀 그런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는지 하여튼 그 드라마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나가는데 왜 선은 이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 해법은 너무나 간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매번 증명할 필요도 없이 그 해법이 뭐냐고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약간 중단된 것처럼 되어 있는 이 절차를 갖다가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게 뭐 현금화를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현금화 하는 거고요. 그게 해법이죠. 근데 지금 이상한 해법을 들고 나와서 제3자 변진이 뭐니 해가지고 그게 법적으로도 굉장히 뭐 설명하기 힘드니까 굉장히 아크로베틱한 그런 설명들을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정부는 그러니까 식민지의 불법성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는 거를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게 먼저 목표로 써 있으니까 일본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주장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고 그걸 갖다가 이제 내려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내림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65년 정도로 들어간 게 아니라 1905년까지도 돌아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식민지배 불법성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는 우리의 근거라고 하는 거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이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저는 해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올바른 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런 이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이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해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해법을 모색할 그러한 공간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 식민지 불법성을 주장해왔던 그 근거를 갖다가 지금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중간에서 우리가 해법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공간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없어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공간을 복구시키는 게 중요한 거다. 따라서 3월 6일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했던 그 정부 입장, 방침이라고 하는 거를 철회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아마 이 정부는 철회하지 않겠죠. 그냥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게 뭐 형해화되었다, 뭐 무력화됐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냥 그 형식적으로나마 그 판결을 이행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지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점에 서가지고 그것에 그 올바른 해법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고 뭐 이상학 변호사는 더 잘 알겠지만은 그 진행을 하도록 만들고 또는 뭐 이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 그래가지고 위헌 여부를 갖다가 묻는 것이고 국가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행정소송을 걸든지 해가지고 그 문제를 끌고 나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가 이제 그 1905년 이 시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지정학이기도 하고 역사입니다. 지정학과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겹쳐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복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 정부한테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은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굉장히 협소해졌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견제해왔던 이 시민들의 이 공간을 관제 시민들이 지금 뺏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뭐 아스팔트 태극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각자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전략을 짜가지고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각자 자기도 모르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음의 악의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 영상이 있어서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통일교가 움직여서 만들어놨던 국제승공연맹이라고 하는 한때 냉전 시기에 있었던 그러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러한 이 네트워크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었고 그게 아까 문재인 길들이라고 하는 거기에 커다란 배경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깨야 되거든요. 이걸 깨야 되는데 이걸 깨야 되는 시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자만에 빠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그나마 이 어떤 그 근거지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시민들이라고 생각되고 연결되고 연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는데 상당히 지금 약해져 있고 그 고리들이 지금 약해져 있습니다. 각계전투하면서 각계격파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시민사회도 한국의 시민사회도 그동안의 성공이라든지 그동안에 해왔던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겸손하게 서로에게 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해왔던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지금 우리한테 기회가 남아있는지 완전히 우리의 그 시민사회, 시민운동의 이 장소가 완전히 뺏겨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근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플로어에서 온 질문에 대한 답을 했는데 은근 선생님이 보내주신 질문서는 물에 젖어가지고 하나도 글씨가 보이지 그렇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폐기가 됐는데요. 혹시 지금 그래도 가시기 전에 난 그래도 이 질문을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싶으시면 제가 은우 선생님한테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그 시민사회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오늘 촛불 행동에 전국 집중 집회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한 좌석도 안 비워져 있을 겁니다. 안 비워져 있을 겁니다. 정말 오늘 소중한 말씀들 참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오늘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사실 아까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면서 민주당 당원 교육을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당원 교육을 해야 하는데 왜 민주당 당원이 이렇게 별로 많이 안 보이는지 전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물론 유튜브로 다 또 많이 시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전두환 때 그 레이건이 낙하손해와 전두환을 통해서 시도하려고 했던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이 실제로 진행된 것이 있었는가?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진핑이 그 LG 디스플레이 방문을 했잖아요. 그건 정말 이례적인 일로 그렇게 많이 지적되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또 현대자동차는 러시아에서 굉장히 그 러시아 국민들 안에 현대자동차나 한국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 철수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추진하는 혹은 미국이 지금 밀어대는 이런 정책이 한국의 재벌들 이해관계하고도 굉장히 어긋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초유의 상황인데, 그럼 윤석열은 그러면 한국의 재벌들의 이익도 제대로 대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판 정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봤고, 사실 광주에서 이렇게 그런 주장을 했고, 성명서로도 이미 촛불행동 논평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도대체 이게 참 세상에 어떻게 이 정도로 갈 수가 있는가? 혹시 다른 현대 지금 한국의 재벌들이라든가 혹은 대기업들은 이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입장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프로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은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은 뭐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 조치, 구체적 경우의 수는 뭘까? 아까 또 얘기가 나왔고요. 윤석열 이후 다른 정부가, 개혁 정부가 등장하면 전략 수정 가능하겠지요. 뭐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일단 약속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아까 말한 대로 한미일의 낙하손해 때, 그러니까 레이건 낙하손해 전두환 때의 한미일 동맹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있느냐, 이거는 이제 김윤 선생님이 짧게 대답해 주면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 1분짜리, 1분 안에 다 해야 됩니다. 이제 중국 LG 재벌 방문, 그 원노 선생님이 답변해 주면서 마무리 1분 멘트 해주시고, 러시아의 현대자동차의 그 진출 문제는 송원 선생님이 1분 멘트 해주시고, 그리고 마무리 1분 멘트는 선생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회를 줍니다. 자, 지금부터 저 끝에서부터 이제 마무리 멘트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답변하고 하세요. 짧게 하세요. 근데 시진핑의 LG 디스플레이 방문 뉴스는 별로 크게 보도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한국과의 지속적인 이 협력 관계, 그리고 한국이 보이는 어떤 탈중국화에 대한 아주 우호적인 배려와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최근 와서 제가 정확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소위 안보 보수주의와 소위 경제 보수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동조화되는 현상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점차 이런 안보 보수주의에 경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불안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기업들의 이 매몰 비용, 중국에 투자했던 이 매몰 비용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부의 어떤 눈치 보기 차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중국과의 이 경제 협력은 계속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탈중국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경제 협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삼국 동맹으로 간다면, 이게 동맹으로 가면 제도화라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바이든 기시다가 아무리 하더라도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군사 부분입니다. 그 군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MD를 중심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정책적으로도 가야 되고 구조적으로도 뭐 예를 들자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 한미일 연합사령부 같은 것들이 생겨야 하고요. 나토처럼.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일본하고 한국이 인정해야 되니까 이 과정은 굉장히 진한하고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낫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아까 말씀드린 뭐가 그 당시 그런 정책적 문화적으로 관건은 없고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개념들이 그때 다 출범합니다. 일본은 불침 항모론이라고 감히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걸 다시 불러왔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1% 넘는 군사비 그 GDP 그거를 뚫을 수 있다고 던진 것도 그렇고 실제로 나카소네의 그 극우 뿌리가 지금의 기시다 아베 기시다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상 줬던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3명이나 있고요. 이런 걸 보면 그때는 이념적 원형과 뿌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그걸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적어도 중국하고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한국이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국은 정부나 국민을 똑같이 봤는데요. 한국은 지금 윤 정부가 한국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시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회복하지 못하느냐 다 같은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요. 한국이 5년마다 바뀌고 그전에도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일시의 파탄으로 몰고 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밖을 향해서 한국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미일 간에 특히 이제 그 80년대 초에 레이건과 나카소네, 전두환 이 삼각동맹이 성공한 케이스로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시간적인 그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거고 그 실패로 이끌어갔던 거는 광주였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은 이미 그 시점에서 한미일 간에 또는 한일 간에 군사동맹으로 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저지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교과서 문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드러났던 당시의 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이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체가 됐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87년도에 우리 이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실패한 걸로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연됐던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근데 문제는 이제 군사 안보적인 의미에서 그거는 회피가 되었지만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사회 경제적인 조건 속에서는 일정 정도 성공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87년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과 미국에서 동시에 시작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이러한 어려움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기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해나가지 않으면은 외교만 가지고는 군사 안보적인 면만 가지고는 이 삼각형을 깨기가 좀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이제 낙하선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시 이제 민영화 개혁이 있었는데요. 국철 민영화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일본의 노동자들도 200명 정도가 죽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 그런 것과의 문제의 공유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사회에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조금 더 밑바탕에서 사회 경제적인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운동을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후 글로벌 금융체제 하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해왔던 미국 주도의 단기적 지배체제는 침식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가속화됐던 세계화 시대는 퇴조하고 있고 신자유주의는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를 결심했고 과거의 그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현재 그 두 국가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두 국가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공간의 외연을 주변국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가 붙고 인도가 붙고 아세안이 붙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남미 국가들이 붙어서 브릭스 플러스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면 최소한 이 싸움의 최종적인 승자는 그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인들은 어떨 때가 가장 힘드냐?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힘듭니다.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방향성이 분명하면 속 시원하게 해칭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어디로 튈지 모를 때 이 불안한 것들을 누가 케어를 해줘야 될 것인가? 국가가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국가가 너무 일방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방향성을 갖고 튀기 시작하면 기업인들은 불안해하죠. 따라서 제가 보기엔 삼성도, LG도, 현대도 매우 불안해할 겁니다. 아마 러시아의 상황이 그럴 것 같아요. 교역의 비율로만 따지면 어마무시한 미국 시장에 비해서 러시아 시장은 작은 시장이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LG와 현대가 글로벌 탑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었던 것은 유라시아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던 겁니다.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서방의 기업들이 다 떠났을 때 거기에 잔류했던 이 기업들이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시켜 갔던 겁니다. 따라서 기업인들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와 있고 그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아무런 판단 없이 몰고 간다? 제가 보기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몰릴 수밖에 없다면,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다면 잠시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갖자. 그 전략을 나름대로 세워놓고는 있어요. 러시아가 아니면 옆 동네 가서 잠시 좀 피해 있지. 그러나 이 전쟁 결코 미국의 승리로 끝날 거라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질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에 대한 결론은, 정의는 승자가 정의합니다. 이 전쟁이 최종적으로 어떤 전쟁이었는가를 사후적으로 정의할 때 누가 정의할 것인가? 제가 보기엔 러시아가 정의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정리했을 때 그 러시아의 대척점에 섰던 한국이 어떤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지, 어떻게 다시 한번 한러관계, 파탄난 한러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민 윤석열 정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약속한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뭐 열띠게 말씀해 주셔서 전 같이 이렇게 참 우리 평소에 친하게 지내며 같이 다녔지만 이렇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과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열을성 있게 하는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죠? 네. 오늘 저희가 이 외교공장 최초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좀 전국을 투어를 해볼 생각인데 오늘 첫 출발을 오늘 광주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이거 잘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좀 많은 분들과 이런 좀 열띤 토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가져봤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 1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서 망가졌는데 특히나 외교 분야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무너졌고 또 향후에 대안이 있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들도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질 거에 대한 두려움들도 많이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망가뜨려 놓고 다시 회복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오늘 많이 되어졌는데요. 아무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기간 이 민족 자주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 광주 정신을 기리면서 함께 의지를 모아보자. 특히나 또 몇 분은 이제 시민운동의 힘들을 깨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그냥 정부에 촉구하고 있지 말고 시민의 힘으로 이거를 싸워 나가자라고 하는 또 강한 의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눈 시간들 너무 소중하게 기억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 선생님 네 분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토론회 2023년 대한민국 외교진단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